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19회. 안녕하세요. 자다가 일어난 바리스타 이샤씨입니다. 아, 나 요즘에 너무 피곤해. 아, 체력이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요새는 강의 이제 5시간 강의하고 있는데 5시간짜리 강의하고 있는데 진이 빠져요. 기가 빨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유, 요즘엔 강의만 하면 맥을 못 쳐. 집에 와서 고기를 먹어야 되나? 내가 고기 안 먹고 맨날 라면 먹어서 그러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지금 이제 주말에 토요일 강의 끝나고 지금 오후 늦게서 한숨 자고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어. 지금 싱글 오리진이 아닌 오리진, 예, 동원 오리진 커피죠? 맞나? 이게 좀 전에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오리진 커피, 원유 국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2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원두 에티오피아산 들어있고요. 설탕, 리얼 카카오 브레이크, 코코아 맥스, 네덜란드산 코코아 파우더, 네덜란드산 코코아 파우더, 스페인산, 네, 뭐 정제 소금 막 이거저거 들어있대요. 내가 오늘 아까 전에 네, 지금 그 노브랜드 다크 초콜릿 먹어갖고 제가 원래 초콜릿 잘 안 먹는데 당뇨 걸렸나? 큰일 났네.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당이 좀 땡겨서 먹었거든요. 이게 일단은 독보적인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나온 그 동원 오리진스 시리즈 맞죠? 네, 동원 오리진스 시리즈입니다. 전에 한번 맛있게 먹어서 소개 한번 했었는데 한번 요즘에 좀 다시 한번 먹어보고 있거든요. 섞지 않은 원두 싱글 오리진으로 커피의 맛과 풍미를 업그레이드했다. 독보적인 원두 꽃향기와 초콜릿 향이 풍부한 프리미엄 원두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다 썼어요.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있나 맛없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일단 위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색깔 좋은데 맛있는데 얘네 맛있어 커피가. 일단 이게 많이 안 달아요. 동원 오리진 모카라떼가 많이 안 달면서도 그 적절한 단맛과 커피 맛의 조화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얼핏 먹으면 약간 쪼꼬 우유 먹는 것 같은데 약간 쪼꼬 우유 치고는 덜 달아. 그러면서도 은은하게 약간 그 커피 맛이 살짝 돌거든요. 근데 사실 에티오피아 G2라고 썼는데 이게 에티오피아인지 아닌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라질을 섞어서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찌 됐든 이게 참 얘네 커피가 좀 맛있어. 진짜 괜찮아. 다른 회사들 거보다 일단 단맛도 적절하면서 커피 우유의 맛도 느낌이 잘 낸 게 일단 이 제조가 어딘가 볼까? 제조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네요. 일단 동원 FMB라고만 수원 공장으로만 써 있고요. 근데 전에도 한번 이 동원 그 오리진 시리즈를 얘기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인기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 이 동원이 음료 시장에서 그렇게 막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걸 보면 인기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원에서 나오는 이 오리진 시리즈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맛있거든요. 또 이게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어서 비싸지도 않아요. 볼까? 동원 오리진스 반응이 어떤가? 기사거리들이 있나 좀 찾아볼게요. 난 맛있는데? 이거 내가 초코 소스로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동원 오리진. 음. 동원 FMB 오리진 컵커피 누적 판매량 1,500만 개 돌파했대요.
반응이 나쁘진 않나 보네요. 자, 기사들이 있나 좀 뒤져볼게요. 이게 오리진 시리즈가 좀 많아요. 카페라떼, 또 모카라떼, 아메리카노. 지금 집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와서 먹어봐야겠다. 이 6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이 오리진 시리즈가. 이제 블렌드 커피와 달리 원두 본연의 개성 있는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제가 지금 옆에 하나 더 있거든요, 커피가. 그거 맞나? 아니, 블랙 커피인 줄 알았더니 바닐라 라떼네, 바닐라 라떼.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이 좋아요. 제가 구라치는 게 아니라 얘도 얘도 먹었었나 내가? 얘는 지금 오리진 바닐라 라떼라고 써 있는데 아마도 중남미 커피 넣었을 것 같은데. 맞네. 과테말라 SHB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리진 시리즈라 원두를 섞지 않고 보통 한 가지로만 지금 나가고 있는 시리즈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제품들을 몇 번 총 6가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 먹어본 건 아니었고 제가 리뷰한 게 한 두세 가지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게. 이게 제품이 뭐뭐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진으로 보면은 뭐 돌체 라떼, 카페 라떼 뭐 이런 거 뭐 토피넛 라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6가지 중에 한 2가지만 한번 리뷰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지금 이게 브라질,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이제 원두 3가지를 구성으로 이제 이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동원 F&B만 독창적인 커피 추출한 방식인 프리저브 아로마 앤드 테이스트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PREANT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그럴싸하게 써놨는데 뭐 아냐고요? 잘 몰라. 이게 커피 추출액을 냉각하여 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추출 방식이래요. 일단 뭐 향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잘 느껴지진 않는데 자, 요 바닐라 라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먹었던 건지 안 먹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얘는 지금 과테말라에다 정제소금,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천연향료, 바닐라 추출물 이렇게 있는데 한번 기대감을 갖고 다른 그 제품군들의 컵커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먹어볼게요. 자, 뭐야? 왜 잘못 뜯었나? 아씨, 얘는 왜 안 뜯어져 잘? 자, 마셔보겠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얘도 단맛이 세지 않으면서 약간 너티한 느낌이 확 나요. 그 여기 써있기로 스모키앤드 너티 향이라고 써있는데 진짜 딱 먹으면 스모키한 그 훈연향 플러스 너티한 그 고소한 그 견과류의 향이 느껴집니다. 진짜 그대로. 오히려 바닐라 향이 인위적으로 세지가 않아서 진짜 맛있어. 얘네 음료 잘 만드네. 근데 이러니까 이제 자꾸 열받는다니까? 대기업들이 음료를 너무 잘 만들어요. 전에 이렇게 리뷰해 보면 컵커피들이 지나치게 느끼하고 인공적인 향이 세다든가 단맛이 뭐 너무 센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막 맛있다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컵커피를 먹어봤을 때 RTD 커피라고 하고 있죠. 레디 투 드링크 제품들, 그러니까 즉석 커피 제품들이 이제 점점 이제 수준이 좋아졌어요. 밖에 나가서 어정쩡한 프랜차이즈 거 막 진짜 너무 달큰한 거 먹는 거보단 요런 거 원 플러스 원으로 먹으면 한 1,500원? 개당 1,500원 정도에 먹으니까 괜찮죠. 네가 자다 일어나갖고 지금 정신을 잃은 게 아니냐고요? 진짜 맛이 괜찮다니까? 이게 인위적인 맛이 많이 약한 데다가 단맛이 너무 세질 않아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딱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RTD 커피들이 첫 모금 먹자마자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제품들은 둘 다 이게 지금 오리진 모카라떼랑 오리진 바닐라 라떼인데 진짜 요 근래 먹었던 이런 첨가물 커피 치고는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요 기사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 지금 RTD 커피 시장 규모를 1조 4,45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언제적 기사야?
2022년도 기사인데 지금 거의 1조 4천억이 아니라 상당히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기사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어느 쪽 데이터를 갖고 왔느냐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 즉석 커피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국 한국 즉석 커피 시장. 즉석 커피, 갑자기 커피 먹더니 또 머리가 아프네. 너무 단 거 먹어서 그러나? 시장 규모, 시장 규모, 시장 규모. 이게 맨날 볼 때마다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디가 있어? 지금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2013년도에서 2019년도 RTD 커피 이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가 식품산업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3년도가 9,528억 원에서 2019년도가 1조 3,479억 원 정도 성장세가 대략 41%씩 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페트병 커피 음료까지 약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2019년도 이 현재 데이터에서는 이제 롯데칠성이 1위 25%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2위가 동서식품 16.9% 정도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2019년도가 1조 3천억 정도로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매년 1천억대 정도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면 2022년도가 1조 4,455억 원 정도면 상당히 데이터가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도 상반기냐 후반기냐에 좀 차이가 있어 갖고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정도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현 시점 2023년도 2월 규모로 봤을 때 약간 이게 오차 범위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RTD 커피 국내 시장 총 매출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로 바라봐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동원 F&B가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500억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이제 1,500만 개니까 이걸 2년으로 단순하게 나누면 이럴 땐 계산기를 꺼내야 돼. 나와라 계산기 뿅. 네,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1년 6개월 만에 1,500만 개, 1,500만 개, 1,500만? 자, 맞나? 1,000만. 뭐야. 잘못했다. 뭐요? 100만? 1,000만. 네, 1,500만. 나누기 18개월. 18개월로 하면은 한 달에 83만 3,333개 게 팔린 겁니다. 한 달에 한 달 평균 83만 3,333개. 요거를 다시 그러니까 한 달에 800만 개 정도 팔린 거예요. 요거를 다시 30일로 나누면 그러니까 하루에 27,777개 정도가 팔린 커피입니다. 이 커피가 얘네 시리즈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27,000개 정도 팔린 거면은 전국에 있는 가맹점에 보통 마트, 편의점 뭐 이런 걸 다 토탈로 해야 되니까 뭐 이게 전국에 있는 마트와 편의점의 개수를 합쳐서 나누게 되면은 뭐 그렇게 하루에 27,777개. 그럼 뭐 예를 들어 편의점의 점포가 기본적으로 뭐 한 3, 4천 개라고 봤을 때
뭐 5,0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다 칩시다. 5,000개. 5,000개. 아, 뭐야. 잘못 눌렀네 또. 나 병신인가 봐. 병신 시리즈야. 보통 전국 편의점 개수를 한 5만 개 잡지 않나? 한 5만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일반 점포, 뭐 마트,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5만 개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5만 개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량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 동원 F&B의 이 오리진 시리즈가 전국에서 팔리는 음료가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비중을 좀 보면은 이 동원의 비중이 어디에 좀 나와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동원이 하위권에 지금 맴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음료가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맛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물론 이제 빙그레 것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빙그레나 동원이 다른 유제품이나 이런 즉석 음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세를 띠지 못하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유아인을 이제 모델로 기용해서 실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잠깐 했었는데 사람들에게 이 동원 커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많이 낮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음료 시장에서 거의 1조 5천억 상당히 이제 큰 파이니까 이걸 거의 다 이제 대기업이 다 나눠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시장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매일 유업 그리고 롯데칠성 그리고 이제 그 뭐야 동서식품 그다음에 이제 뭐 코카콜라 뭐 이런 애들 좀 이제 큰 음료 회사들이 주로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 주자인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 틈새 시장을 잘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적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는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2023년도에는 매출액을 500억 정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RTD 커피 시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를 좀 더 뒤져보면 덴마크 오리진 누적 판매량 1,500만 개, 최대 9.1% 상승하고 있다. 이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구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제품이 마트에서 보통 이제 2,500원짜리인데 프로모션 같은 걸 해서 좀 싸게 파는 경우도 사실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할인 판매 같은 걸 많이 해서 소비자들에게 계속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리즈가 지금 오리진 돌체라떼, 오리진 토피노라떼, 오리진 카페라떼 제가 한번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게 오리진 아메리카노도 있거든요. 지금 먹은 오리진 모카라떼, 오리진 바닐라떼가 있는데 지금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진짜로. 뭐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뭐 그렇게까지 뭐 오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먹고 그냥 괜찮으면 괜찮다. 맛이 없으면 그냥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 입맛에는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특히나 이런 RTD 커피들은 되게 느끼하거든요. 근데 얘는 느끼한 맛이 있긴 있는데 세지가 않아요. 좀 덜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이게 느끼한 맛보다는 이제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 이제 되게 밸런스 있게 잡아주니까 그 느끼한 맛을 못 느낄 정도로 먹을만 합니다. 모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큼털털한 느낌이 있는데 적당히 이제 단맛과 이 코코넛 향, 코코아의 향 같은 것들을 비교적 잘 조화롭게 해준 게 아닌가. 참고로 제가 이게 빨대로 먹은 게 아니라 이 위에 뚜껑을 뜯어갖고 이제 마신 거거든요. 이게 빨대로 먹을 때랑 마실 때랑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혀를 전체적으로 이제 뭐랄까 음료가 이 딱 도포해서 느껴지는 그 입안에 감도는 향과 맛이랑 이 빨대를 통해서 목구멍으로 그냥 슉 들어갈 때 느낌이 실제로 좀 달라서 커피를 마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빨대로 먹지 마시고 이걸 뚜껑을 뜯어가지고 한 번에 슉 마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맛과 향 같은 것을 좀 다이렉트로 더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동원해서 홍보비 받았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백수한테 누가 홍보비를 줍니까? 뭐 사실 홍보비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이렇게 구라치고 그러면서까지 방송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한 수천억 주면 모를까? 뭐 돈 몇 푼 받았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구질구질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냥 먹었을 때 다 제 돈 주고 사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맛이 비교적 다른 회사의 제품들 거에 비해서 내 입맛에 좀 더 잘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다른 회사 제품들보다는 내 입맛에 좀 더 잘 맞으니까 뭐 제가 뭐 커피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니고 비교적 그래도 많이 먹어본 사람 축에 속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참 기업이 내놓는 커피 치고는 전 괜찮다 생각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소개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저 자식 되게 오버한다. 또 막 이러지 마시고, 물론 내가 먹어서 괜찮은데 여러분들 입맛에는 또, 아유, 뭐 이렇게 그지 같아. 또 이럴 수도 있죠. 사람들마다 이 입맛의 기준이나 주관이 되게 다르니까. 그냥 제가 원래 너무 달큰한 음료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좀 은은하고 적절하게 단맛이 나는 음료를 좋아해요. 막 이렇게 막 입안에서 진짜 막 후려치듯이 막 단맛이 너무 막 마치 뇌세포를 자극하고 막 진짜 뇌혈관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단맛보다는 은은하게 달면서 그 거기에서 오는 그 조화로운 느낌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요 두 가지 오리진 모카라떼랑 오리진 바닐라 라떼가 약간 그런 느낌상으로는 괜찮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한번 음료를 먹어봤습니다. 물론 좀 제가 좀 잠도 좀 깰 겸 먹어본 건데 내 입맛에는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아무튼, 네, 약간 제가 또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자, 오늘의 이제 커피 기사들을 한번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검색해볼까? 자, 또 이거 단 거 먹으니까 진짜 블랙커피가 먹고 싶네? 진짜. 어디 갔어? 블랙커피들. 진짜 입안이 좀 헹구고 싶다. 자, 이제 대기업도 홍보 드립니다. 이마트24 텀블러 쓰면 이스프레소 원두커피 반값. 나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운동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진짜 일회용 컵 자체를 안 쓰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좋죠. 근데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좀 기업들이 확실히 발은 좀 빠른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런 건 개인 카페들이 좀 제스처를 취하기 좀 어렵잖아요. 할인을 하면 그만큼의 손해를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해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텀블러 이용 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를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얼마냐? 아메리카노는 550원에 먹을 수 있고 에스프레소는 450원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마트 24 커피 제가 몇 번 소개해봤습니다만 그냥 먹을만 하거든요. 얘네들 지금 브라질 커피 쓰고 있는데 뭐 그렇게 고급 커피 느낌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까지 뭐 저가 커피스럽진 않아서 상당히 그냥 먹을만 해요. 근데 이걸 500원에 먹을 수 있다?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지금 한시적인 프로모션이라 한 달간만 이런 행사를 한다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 한다는 게 어디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일회용품 자체의 활용성을 조금은 현실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기업이라 홍보하는 것을 싹 반갑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어디예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이 카페들에게 있어서 좀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진짜 텀블러를 들고 오면은 음료 자체 할인율을 좀 대폭 늘려서 뭐 500원 할인이요 이런 거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 500원 할인 때문에 텀블러 들고 다니기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 40% 할인한다. 음료 반값. 이러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잘 들고 댕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응?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일회용품 안 쓰는 분위기로 가면서 실제로 이 컵값을 많이 빼주는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너는 하냐고요? 물론 나는 안 하지. 나 가게도 안 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자, 다음 기사를 또 볼게요. 뭐가 있나? 별로 없죠. 오늘도 기사거리가 별로 없네. 눈에 띄는 기사는 없는데 일단 이디야 커피와 관련돼 있는 기사 중에는 이디야 커피가 제프와 MOU 메타커머스, 그러니까 메타커머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업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가상 시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 속에서 이제 게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비 활동 이런 것이 근데 이디야가 지금 그 스타벅스와 함께 이런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어느 쪽으로든 제스처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지금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커피 전문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든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제 기억 속에는 일단 이디야 자체는 커피 전문점이라는 인식 자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사실 제가 이디야 어떻게 보면 이디야와의 어떻게 인연도 있고 이디야 쪽 뭐 직원 뭐 이제 스텝으로 활동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디야를 안 갑니다. 그럼 저부터도 이디야를 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 제가 할리스 이디야 이런 프랜차이즈를 안 가요. 물론 가야 될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없죠. 뭐 이 집 커피가 싼데도 엄청 맛있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여기 가서 커피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이제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프랜차이즈 음료를 잘 안 먹어요. 카페 자체는 뭐 일단 뭐 맨날 로스팅을 하니까 학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제 신선하고 좋은 원두로 커피를 내려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려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그걸 사 먹겠냐고.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러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나부터도 이디야를 가고 싶게끔 만들어야 이디야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할리스와 관련된 또 기사도 있네요. 영업지 바꿀 땐 본사 방침 거스르지 마라. 지금 할리스가 이제 KG 그룹이 소유하고 있죠. 네, KG 그룹이 최근에 이제 KFC를 이제 매각했습니다만 사실 KG 그룹이 이런 음료 시장 자체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제스처가 보여지질 않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기업이 인수하게 되면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보편적으로 별볼 좀 약간 별로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처음에 동기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목적성 자체가 이걸 인수받았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을 좀 더 뻥튀기 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목적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할리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갖고 싶어서 얘네들이 인수했다기보다는 어떤 투자 목적성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려는 목적성이 더 크거든요. 그럼 사실 이 할리스의 이제 운영 방침이나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가맹점 위주라든가 또 소비자 위주라고 그렇게 판단되진 않아요. 또 사실 할리스를 제가 이용을 안 합니다. 거의 이용 안 한 지가 거의 뭐 제가 할리스 가본 지가 거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도 할리스를 안 가는데 일단 할리스가 또 요새 눈에 안 보여요. 요즘에 할리스 매장이 잘 안 보여. 한번 검색해 볼까? 할리스 할리스 매장이 어디 있나 봅시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있나? 할리스 커피. 자, 지도를 보면 보통 나오죠. 아닌가? 네이버로 봐야 되나? 할리스 커피. 할리스 커피 매장이 요새 잘 안 보이거든요? 눈에 좀 잘 안 띄어요. 그래도 강남 쪽엔 좀 있네. 강남역 2호점, 강남역 1호점, 역삼 스타점, 역삼 테헤란로점, 강남 우리 라운지점. 음, 조금 더 이걸, 강남으로 보지 말고 좀 다른 동네로 볼까? 종로로 볼까? 할리스 커피 종로. 종로를 보면은 그 종로 오가점, 할리스 청계천점, 할리스 무교점, 할리스 종강역점. 일단 그래도 종로에 좀 많이 있네.
어디를 좀 볼까요? 할리스 커피 영등포? 영등포 여기도 좀 유명한 할리스 커피 하나 있는데 비교적 그래도 제법 지점들이 좀 있네요.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스타벅스를 볼까? 스타벅스 종로. 그래도 비교적 매장이 있는 것 같은데 할리스 커피 가맹점 개수가 몇 개인가? 할리스 커피 들어가 보죠. 할리스 가맹을 들어가서 스토어 매장 검색. 총 몇 개인지 정도가 안 나왔는데 할리스 가맹점 할리스 커피 매장 검색해 볼게요. 할리스 커피 매장. 멀리스 커피 매장. 할리스 커피 매장. 할리스 커피 전성기 이끄는 김유진 대표 2019년도 기사가 있고, 지금 매장 개수가 좀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할리스 커피 매출을 볼까요? 어디 갔어? 좀 데이터. 할리스 커피 매출 3배 증가했다. 김유진 대표. 매출 3배 증가, 경영 능력 입증, 에이블 CNC 올해 반등 조짐. 이런 거 누가 이런 기사를 써주는 걸까? 일단 나는 할리스를 이용을 안 하지만, 지금, 어디 갔어? 영업 손실에 이어서, 기사에 보면 2013년도 IMMP 이제 450억 원에 인수했던 할리스 커피를 이걸 김 대표가 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네, 2020년도 KG그룹에 1,500원에 500원이래. 1,500억 원. 네, 메가커피가 1,400억 원이었으니까 그래도 몸집에 비해서는 참 가격이 조금 별로네요. 1,500억 원 정도의 수준의 매각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이후에 해외 매출 비중이 27.74%에서 49.91% 증가하는 등 해외 산업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 정도만 나왔고,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이제 감소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글이 좀 나와 있네요. 이제 그닥 이제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할리스 커피에 대한 데이터가 잘 없는데 일단 단기 순이익 기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는 걸 한번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사 중에 할리스 커피가 그래도 이제 순이익이 2021년도부터 나는 걸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2021년도에 18.9억 정도의 순이익이 난 걸로 타멘탐스랑 커피빈이 이제 마이너스인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까지 엄청 나쁘지는 않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매출 데이터로 보면 이제 550 아닌가? 이게 매장 개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할리스가 550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다방이 6위고 7위가 할리스로 나와 있는데 8위가 파스쿠치, 엔젤리너스가 449개, 타멘탐스가 344개. 일단 할리스 자체가 매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투썸이나 이제 컴포즈, 메가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매장 개수가 좀 적겠죠. 지금 스타벅스를 보면은 점포수 기준이 2021년도 기준으로 이데아가 3018개, 스타벅스가 1750개, 메가커피가 1603개, 수턴플레이스가 1462개, 컴포즈가 1285개, 백다방이 975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할리스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명히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 자체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한물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눈도장을 찍고 조금 뭐랄까 트렌드를 선도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저가 커피한테도 치이고 이제 또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한테도 치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그 애매모호한 프리미엄 브랜드 커피들이 뭐 엔젤리너도 그렇고 할리스도 그렇고 거진 약간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기사가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일단은 지금 불공정 약관과 관련돼서 이제 조금 시정 명령을 받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기업 자체 이제 행태 자체가 본사 위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가맹점에게 좀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그런 면에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디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과연 저런 모습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디야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그래도 많은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다는 그 장점 하나인데, 과연 이디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사는 카페 입구를 막았다. 가로수길 건물주 자존심. 2023년도 1월 26일 날 기사인데, 이미 저는 이 기사를 보긴 봤는데,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도 지금 코로나 때 매장들이 많이 빠졌죠. 특히 이제 커피 스미스 1호 본점, 네, 여기 철수한 거는 제가 이미 예전에 한번 방송에 얘기해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안 갔어요, 제가. 최근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아마도, 언제냐? 작년이죠? 작년, 작년? 한 가을? 마지막으로 간 게 작년 가을쯤에서 겨울 초입 정도에 한번 갔다 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좀 이 가로수길도 약간 좀 시들어지긴 했어요. 네. 뭐 요즘 또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 컨테이너로 문 입구를 살포시 막아놓은 듯한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년 전 카페 업주인 김모 씨 부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 일단 보증금 3천이면 싼 거죠? 근데 월세가 250이면 이게 평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강남에서 월세 250이면은 엄청 싼 건데? 왜냐면 제가 그 2016년경쯤에 그 신논현역에서 10평짜리 개인 카페 할 때만 해도 그때 거의 월세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부가세 포함하면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일단 조건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언급이 안 됐는데, 일단 보증금이 3천이라는 걸 보면 평수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작은 걸 보면. 근데 월세가 250이면은 사실 요즘 자영업자들한테 월세 250이 적은 돈은 아니죠. 특히 카페를 해가지고 250을 매달 낸다는 게 부담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뭐 좀 B급 상권들, 뭐 동네 상권들 보시면 뭐 월 100도 안 되는 10평 정도 기준으로 월 100도 안 되는 카페들이 뭐 수두룩 빽빽이니까, 뭐 이거는 강남치고는 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주변 시세, 건물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다. 얘네들이 월세 100만 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새 건물주는 건물주가 바뀌었네요. 계약 갱신 시점이 임박한 작년 말 월세 100만 원을 인상을 요구했으니까 이제 350만 원. 350이면 꽤 세죠? 네. 100만 원 정도면은 알바생 한 명 더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뭐 3, 40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한 50만 원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에 100만 원을 인상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건물주가 직권을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은 5%. 5%라고 그러면은 25만 원이니까 12만 5천 원 정도이네요. 250에 5%면 이제 12만 원. 그러니까 많이 올려봐야 뭐 한 20만 원 내외 정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 사실 양심 있는 건물주라면은 보통 이 10% 내외 정도로 해서 이제 요구를 해요. 한 번에 확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건물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놀려달라고 하진 않거든요. 제가 장사해본 바로는 보통 이제 10% 내외의 인상폭을 이제 보통 요구하는데, 한 번에 40%를 올려주기는 좀 버거웠다라는 게 이제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주와의 이제 마찰이 생긴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건물주가 여기 이제 그 입구 쪽에다가 건설용 설비를 아시바를 치고, 아시바가 뭐야? 건설용 설비래요. 이런 걸로 이제 막아놨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사실 이런 기사는 종종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응? 아니, 뭐 이제 많이 올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인수받을 때 뭐 대출을 끼고 뭐 건물을 샀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출금 내야 되고 뭐 이래저래 낼 게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후산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세입자들하고 좀 조율을 하면 되잖아요. 조율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좀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뭐 동결을 한다든가 하는데 다음 재계약할 때는 뭐 좀 올렸으면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미리 사전에 협의를 좀 구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로 풀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대화의 가능성의 여지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뭐 다음 보통 이렇게 2, 3년마다 중간중간에 갱신을 하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요즘에 보니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뭐 10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보통은 상가 계약이 이제 5년인데 이제 재계약을 기본으로 끼고 해서 이제 10년 정도라고 많이들 합니다. 2018년도부터 개정됐다고 하시던데 어디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2018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처리된 걸로 나와 있네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어,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 권리금 회수 보호 기한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 시장을 포함했다고 하면서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감면해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는 있네요.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개정이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약간 그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암묵적으로는 이제 5년이 보편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 이 판례를 좀 보면은 법원 상가 임대차 보호 10년 계약 다툼 건물주 손 들어줬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모든 상황이 10년의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A와 B 씨가 처음 계약을 맺었을 당시 2012년 당시는 5년 조항을 적용한다고 판단해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례에서는 이제 10년 적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걸 보면은 이 계약할 당시의 상황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이제 10년을 요구하는 것이 적용이 되지만 과거에 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지금부터 오늘 2023년이잖아요. 2018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계약했던 분들한테는 이 10년 청구가 이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일단 10년 청구는 가능하긴 한 것 같아요.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약간 검색해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일단 임차인이 최대 10년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의 예외가 예외도 있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구체적으로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체결되거나 적법하게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16일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계약을 맺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계약을 맺어서 중간에 갱신하는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또 다른 기사 볼까요? 자, 가스 전기요금 폭등에 무방비, 식당, 카페, 술집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과금 폭탄. 막 그렇죠. 지금 집에서도 전기세, 가스비 지금 폭탄 날라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많이 나와서
그렇게 뭐 팡팡 쓴 건 아닌데 뭐 사실 그렇다고 또 아껴 쓴 것도 아니죠. 근데 뭐 일단 가스는 좀 아껴 썼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나왔고 전기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일단 이런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거는 정부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았던 이유는 이런 공공요금 자체를 정부가 좀 통제를 해줬던 덕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명 민영화로부터의 조금 안전지대라는 어떤 그런 좀 보호막 같은 역할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해외 유학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보편적으로 이런 공공요금들이 싼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이제 있는 분들이야 워낙에 이제 환율 우대상 우리나라 이제 화폐 가치가 높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 많이 못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들 특히 이제 바다 건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교통요금 같은 게 비싼 게 꼭 비단 민영화라고만 딱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도 이제 지하철 자체가 워낙에 이제 민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도쿄 요금이 비싸죠. 그러니까 민영화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일정 부분의 민영화 부분도 이제 영향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도인가? 수도랑 가스가 민영화 됐죠? 아닌가? 일본 뭐였지? 일본이 2016년도경에 민영화된 게 수도인가 가스인가? 일본 민영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참고로 영국도 물론 대처 수상 이후에 이제 민영화로 인해서 이제 좀 약간 폭망하는 분위기로 간 게 이제 영국이 대처 수상이 있었을 당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그때부터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일본 민영화 어딨어? 이 민영화. 일본 전기가 민영화가 됐네요. 근데 또 하나가 민영화가 됐을 텐데 전기 수도인가? 일본 민영화 수도 수도 전기 수도 일본 민영화 전기 수도 어디 갔어? 일본 전기 수도 가스 민영화가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일본에는 에너지 관련된 전기 수도 가스를 민영화 시켰는데요. 일본이 다 됐군요. 실제로 이 공공요금을 민영화했을 때 다른 이제 저는 이제 영국을 유학 아닌 유학 유학 아닌 유학과 이제 좀 여행을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영국의 살인적인 물가를 직접 체험했었습니다. IMF 당시에도 그나마 집이 잘 사니까 영국 가서도 돈 펑펑 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좀 약간 조금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생활 자체가 돈이 오질나게 많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좀 이제 빠듯하게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 헝가리 같은 경우도 그렇듯이 이 민영화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보다는 장점이래. 뭐 니혼진이야? 장점보다는 약간 단점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일단 비용이 비싸지니까 비용이 비싸져요.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유학생들이나 일본에 사는 시민들이 가난해요. 딱 가서 보면 느껴져. 근데 한국이 그나마 좋았던 거는 이런 공공요금을 나라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못 살아도 못 살아도 사실 부담이 좀 덜했어요. 뭐 의료보험이 아무리 뭐 그래도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많이 나온다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의료 체계가 비교적 좋았었고 뭐 교통비 자체도 사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도 어디 여행 못 갈 정도로 뭐 교통비가 오질나게 비싸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KTX 비싸면 뭐 그냥 뭐 무궁화호라도 타고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버스라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런 버스 요금 자체도 일본이나 이런 외국 가서 보면은 뭐 일본도 그렇지만 엄청 비싸요. 버스 탈래도. 물론 택시비 오지게 비싸고. 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일본이 민영화를 하고 났을 때 이제 처음에는 정부가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살살살 꼬셨죠.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게 좋을 거다, 좋을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좋지 않은 사례들을 나타난 걸 보면은 일단 민영화 이후에 어떤 좋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영화를 해서 좋아진다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민영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래도 나라에서 통제해주고 세금으로 그런 걸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왜? 세금을 왜 내? 국민들 보호해주고 국민들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는 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원래는 더 부자한테 좀 더 걷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라가 나서서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도와주는 게 정상이고요. 만약에 또 이제 정상화돼서 잘 되면 그때 좀 더 거두면 되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 많이 걷고 좋을 때도 많이 걷고 이럴 거면 뭐하러 나라가 있나? 어? 혼자 혼자서 나무로 불 때면 되지. 나무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가지고 직접 나무로 떼면 되지. 내 생각이 틀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커피 기사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다른 기사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슬램덩크 열풍이 좀 많이 나면서 지금 미디어에서도 아이고 죄송해요. 갑자기 재채기 나오냐? 하지 말라는 건가? 지금 뭐 이렇게 TV를 돌리다 보니까 슬램덩크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나오고 있죠.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했는데 이 슬램덩크 국내 출판을 이제 대원 CI에서 이제 맡고 있나 봅니다. 이거 지금 만화책은 학산문화사인가? 맞나? 슬램덩크 어디서 찍고 있죠? 슬램덩크 만화책 어디 갔어? 이 만화책이 학산인가? 도서 신장 재편판 와씨 엄청 막 다시 찍고 있네. 요즘 이게 뭐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어디 갔어? 그 대원 CI로 나오네? 학산은 아닌가? 옛날에 학산이었나? 어디냐? 진짜 또 느끼 느리냐? 북산 산왕공고 대원 CI 출판은 대원 CI가 맡고 있나 보네요. 학산 출판사 아닌가? 학산은 어디가 하고 있지? 학산 문화사랑 이 대원 CI의 챔프 코믹스 하도 이게 머릿속에 혼란이 돼가지고 어느 만화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일단 그 소년 챔프에 이제 슬램덩크가 실렸고 IQ 점프에 이제 드래곤볼이 실려갖고 그 출판사에 따라서 이 만화책이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럼 IQ 점프가 학산인가? IQ 점프가 맞나? 한번 검색해볼까? IQ 점프 학산 IQ 점프가 학산 출판사네요. 그래서 이제 옛날 제가 학창 시절 때 IQ 점프에 실리는 만화랑 이제 챔프 소년 챔프에 실리는 만화랑 이게 좀 약간 라인업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슬램덩크 보려면 챔프를 사야 되고 이제 드래곤볼 보려면 이제 IQ 점프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만화책을 거의 그때 주마다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마다 나왔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매번 사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좀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좀 감질나긴 했었죠. 자, 아무튼 이 소년 챔프의 대원 CI에서 나오는 이 슬램덩크가 요즘에 다시 부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레트로 열풍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여러 문화 예술 쪽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제 어필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이제 뉴스에서 이제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슬램덩크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이런 레트로 느낌에 나오는 옛날 애니들 사실 요즘 이런 옛날 애니들을 자꾸 대시 이제 리메이크하거나 다시금 이제 좀 인기를 얻고자 나오고 있는데 사실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만화 한 편이 나와서 저는 이미 봤거든요. 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네,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개봉이 안 된 것 같은데
재미는 그렇게 재미가 엄청 재미진 않아요. 그냥 이게 그 레도리븐 군이 다시 나오면서 이 레도리븐 군의 이제 그 인조인간 감마 1, 감마 2가 등장하면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 울고 먹으니까 사실 재미는 없죠. 이제 드래곤볼이 옛날 그 추억으로 보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그런 재미인데 사실 일본 애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어떤 좀 히트 컨텐츠들이 조금 안 나오니까 사실 이런 작품들이 그 일본의 경제 부흥기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 거의 다 만들어졌던 작품들입니다. 이제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의 위축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화 예술 쪽에서도 많이 이제 위축돼서 사실 옛날만큼의 전성기 작품들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일본의 문화적 컨텐츠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또 지금도 일본의 이제 시티팝들 80년대, 90년대 그 애니 OST 같은 것들 들어보면 감성이 뿜뿜 납니다. 일본의 전성기 시절에 이런 문화 콘텐츠 자체들이 워낙 영향력이 좀 셌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몇 세대를 건너서 지금 한 세대를 걷는 거죠. 지금에서도 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슬램덩크가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작품, 특히나 이 슬램덩크의 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퍼스트 슬램덩크의 OST를 맡아 했던 일본의 이제 음악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음악을 좀 들어봤거든요. 한번 제가 틀어봐 드릴까요? 저도 사실 이걸 잘 모르는데, 제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그 유튜브 통해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이제 오리지널 OST에 이제 더 블리자드 거너라고 하는 OST 이게 좀 송태섭과 강백호가 이 약간 각성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인가 봐요.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이게 상당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음악이. 아무튼 이런 음악인데 제가 이제 워낙 애니를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히어로 아카데미아 애니 OST를 좋아해서 이제 유세이런인가? 이제 이런 음악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제 요 음악이 상당히 좀 필이 딱 꽂혔어요. 텐피트가 뭐 하는 그룹인지 나도 잘 몰라. 제가 뭐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는데 이제 이 애니가 뜨니까 이런 OST도 같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이 작품을 안 봤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사실 보고 싶은데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를 더 자극시켜 주는 거죠.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향수를 끌어올리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방구석에서 이제 슬램덩크 보다 보니까 옛날 애니들이 또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빔 프로젝터 있죠? 빔 프로젝터. 제가 이제 그걸로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저녁에 방구석에서 이제 빔 프로젝터 틀어놓고 영화 보면서 이제 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빔 프로젝터가 있으면 영화관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요즘 워낙 잘 나와가지고 혼자서 영화 보는 재미가 개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물론 관심 없으면 안 사도 되고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재미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본 게 이제 시티헌터 신주쿠 프라이빗 아이즈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6월쯤에 이제 개봉이 됐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아마 개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워낙 평점 자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 슬램덩크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최근 작품들의 이제 시티헌터 신주쿠 프라이빗 아이즈를 한번 다시 한번 봤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제 재미 볼만은 한데 사실 이 영화가 최근에 다시 이제 개봉한 건데 아마 2023년도에도 하나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버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추억팔이 작품으로서 부각이 돼가지고 원래 설정 자체가 좀 유치해요. 이 내용이 좀 야한 코드도 있지만 그 옛날 감성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좀 세련되지를 못해가지고 특히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바료의 총 쏘는 장면들 이런 걸 좀 약간 좀 간지나게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좀 이런 게 너무 부족했죠. 사실 이 시티헌터 같은 경우에 이제 호조 치카사의 대표적인 이제 단편 시리즈부터 나온 이 만화인데 물론 이 시티헌터 세계관이 좀 커가지고 뭐 나중에 좀 페러럴 월드에 해당되는 뭐 엔젤 하트라든가 뭐 캐치아이 같이 참고로 이번 그 신주쿠 프라이빗 아이즈에서 이제 캐치아이가 나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세계관에 있는 만화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이 신주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행들 많이 가시겠지만 이제 도쿄에서도 이제 가장 핫하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도시인가 동시에 지금도 이제 신주쿠로 여행을 많이 가시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이 신주쿠가 이제 일본의 버블 경제 이전에 버블 경제 이전을 다루고 있어요. 이 시티헌터라는 배경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80년대에서부터 이제 90년대 초반 그 결정이 이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일본의 경제 부흥기를 잘 묘사해 주면서 그 어떤 흥망성쇠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제 엔젤하트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 이제 일본의 세대를 비간접적으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개인적으로 이 호조 시카사의 작품들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워낙에 좀 약간 색채 자체가 좀 약간 성인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성 위주로 좀 주목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뭐 하드보일 코미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해결사 이제 스위퍼라고 하죠.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시티헌터가 이제 청부 어떻게 보면 청부라기보다는 살인을 하지 않고 하나 해결사 위주로 이제 보디가드 뭐 탐정 뭐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초반에 그 작품을 보면은 이제 암살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시티헌터는 좋은 편이라서 나쁜 살인은 하진 않아요. 근데 1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악당을 암살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물론 후반부에 가서는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만화 세계관 자체가 조금 어두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워낙 코믹하게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재밌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처음 본 게 제가 이제 언제였더라?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해적판이라고 그래서 도시의 사냥꾼이라는 만화로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수한이라고 나왔었죠. 이 한마디로 이 사에바료가 일본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수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에바료의 어떻게 보면 짝꿍 마키무라 카오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오리라고도 했었어요. 사오리라고 해서 나오는데 약간 미인이지만 약간 선머슴 같은 스타일로서 사에바료가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데 약간 자기가 그 아끼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의 이제 여동생이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사오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진 않죠. 근데 이제 사실 사오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만화 작품을 보시면 약간 거의 뭐라 그럴까 거의 부부처럼 나와요. 부부처럼 나오지만 이게 이제 그 엔젤아트에서는 좀 슬프게도 그러니까 페러럴 월드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 평행 우주 개념으로서 좀 다른 세계로 이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선 또 이제 그 카오리가 이제 죽어서 나오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뭐 그래서 좀 약간 슬픈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이 시티헌터라는 작품이 지금 다시 한번 그 어떻게 보면 시티헌터라는 작품이 뭐야 이 슬램덩크라는 작품의 부흥과 함께 옛날 작품들을 다시금 좀 떠올리게 함으로써 2023년도에 이 작품이 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맞나? 시티헌터가 2023년도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맞죠?
신 애니 극장판 시티헌터 2023년 공개 발표.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나왔네요. 35주년으로서 2000 극장판 시티헌터 제작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일단 기대는 되는데 과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좀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프라이빗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어 뜻 자체가 이제 사설 탐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티헌터 하면은 가장 유명한 OST 하면은 그 미인 가수가 부르는 코이루 이마키 카오루 씨가 불렀던 그 사랑이여 사라지지 말아줘라고 해서 엄청난 히트 음악이죠. 레트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아이오 키에나이 데모와 뭐 그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시티헌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제 OST인데 이제 이 음악을 이제 프로듀서한 이제 코무로 데스야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엄청 유명했던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무로나미에 맞나? 일본의 어떻게 보면 히트 제조기 약간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일본의 전성 시절을 이제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애니임과 동시에 이제 음악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문화 컨텐츠이다 보니까 이 시티헌터라는 작품 하나로서 일본의 부흥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블 경제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의 그 음악과 문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 사실 저는 이 슬램덩크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이제 과거의 컨텐츠들이 다시금 이제 부활하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 먹히는 걸 보니까 실제로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공감대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한국과는 거리감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인 정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실제로 이런 시티헌터 작품을 보시면 오늘날 좀 마초적인 남성미 위주의 이런 컨텐츠가 다시금 또 부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보시면 되게 유치하고 조금 약간 저질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곳곳에 이제 어떤 음악, 그 어떤 재미적인 부분이 좀 잘만 살리면 상당히 괜찮은 작품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때 그 80년대에서 90년대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그 마음을 설레게 했었던 오렌지 로드 시리즈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기에 이제 러빙 하트라고 하는 이제 OST를 통해서 사실 이때 당시 고등학교 때 이 오렌지 로드 OST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제 친구 중에는 이 OST를 막 거의 밤새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듣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 다시 들어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티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뭐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얘네도 한번 다뤘었지만 이제 플라스틱 러브라고 하는 이 곡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시티팝, 일본 시티팝을 잘 다루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티헌터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OST가 일본 시티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이면서 그 중에서도 이 오프닝 이 곡들 아까 얘기했었던 그 뭐야 아이오 토메나이 데모 이 곡이 상당히 그래도 가장 시티헌터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가장 익숙한 곡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 만화 자체는 지금 제가 최근에도 이제 방구석에서 이거를 빔 프로젝트로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국내에서도 이 시티헌터를 가지고 드라마로 한번 만들었었죠. 그 뭐야 구 누구였는데 물론 사실 성룡이 나오는 시티헌터도 있었고 워낙에 이 시티헌터라는 작품이 이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아서 뭐 홍콩에서도 이제 리메이크해서 영화로 만들었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드라마로 나올 만큼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컨텐츠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폭망하는 만화로 만든 일본도 참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제대로 된 약간 좀 현대적인 좀 약간 기법을 좀 잘 활용해서 좀 세련되게 액션씬 같은 거를 잘 만든다면 오히려 좀 성인 코드에 맞는 애니를 잘 만들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슬램덩크라는 작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냥 한번 옛날 추억 삼아 이 시티헌터라고 하는 이 작품도 한번 언급을 좀 해봤어요.
물론 요즘 세대 친구들한테는 시티헌터라는 작품이 좀 거리감이 있고, 그래도 저희 세대 지금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후반 정도인 친구들은 아마 많이 봤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티헌터라는 작품을 상당히 좀 재미있어 해가지고 즐겨 봤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너무 유치한스러움이 있는데, 그 뭐라 할까, 이 해결사로서의 좀 약간 사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 만화가 이미 엔딩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소장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만화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만화책을. 그래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다시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드래곤볼을 소장하고 있거든요. 네, 드래곤볼 소장하고 있는데, 이 시티헌터나 슬램덩크도 다시 한번 소장하고 싶은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 때 즐겨봤던 작품이 오늘날에도 젊은 세대한테 다시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문화 컨텐츠 강국의 위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한국의 문화 컨텐츠 이제 지금 음악 같은 경우도 그러겠죠. 아마 향후에 이런 케이팝의 열풍이 시들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런 것을 추억 삼아서 또 재생산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들, 특히 웹툰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케이팝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잘 활용을 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긍지와 함께 또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확장성.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워낙에 이제 인프라가 없잖아요. 사실 자원이 풍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많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사실 이런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젊은 어떤 후발주자들의 이런 컨텐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입안을 좀 정돈을 좀 하고 또 얘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일본 애니를 언급하는 게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컨텐츠는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어떤 컨텐츠를 꼭 색안경만 끼고 바라보는 게 꼭 좋다고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받아들이는 문화 또한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좀 가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걸러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강국으로서의 어떤 눈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걸러받고, 예를 들어 좀 좋지 않은 컨텐츠들은 알아서 걸러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눈높이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풍부해졌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어렸었던 시절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가려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예를 들어 시티헌터 같은 작품을 놓고 보면 아이들이 볼 만한 정서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약간 외설적인 부분이라든가 지나치게 남성의 마초적인 어떤 성향들을 부각시키고, 특히 이제 막 그 시티헌터라고 하는 이제 그 약간 여성 편력이 좀 강한 캐릭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쁜 여자에 대해서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막 이렇게 좀 나타내주는, 물론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작가가 만든 건 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봤을 때 어떤 잘못된 어떤 성에 대한 생각들, 어떤 판타지들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닥 좋은 작품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작품을 어려서 보고 자랐던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티헌터 같은 작품을 대중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좀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슬램덩크도 약간 국뽕스럽습니다. 잘 보시면. 왜냐면 이때 당시 나왔던 이 일본의 농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의 이제 우위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했었거든요. 이 남자 농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론 그랬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농구가 거의 NBA 수준으로 나오니까 슬램덩크라고 하는 이 만화를 보다 보면 좀 말도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걸 봄으로써 이제 좀 미래의 어떤 꿈과 희망,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좀 노력할 수 있는 어떤 풍토를 만들어준 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왜곡되게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그냥 한번 다뤄본 겁니다. 또 너무 뭐 이런 작품을 왜 다루냐, 막 또 이렇게 또 삐딱하게만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안목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약간 고어한 공포물 같은 걸 정말 극혐합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영화를 즐겨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영화들조차도 하나로 이제 영화의 한 장르로 이제 좀 이렇게 포용하는 것처럼, 물론 저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두루두루 다양한 작품들을 봄으로써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제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우리가 좀 키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티헌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드라마로도 그 누구야?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구 누구였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작품으로도 쓰였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컨텐츠 강국으로서 지금 부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다양한 문화의 어떤 컨텐츠에 이런 영향을 주고 받았던 여러 나라들의 어떤 컨텐츠들을 단순히 그냥 뭐 무시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옛날의 어떤 향수로서 한번 되짚어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어보려고 캡슐 커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이제 프랑스 커피입니다. 이제 그랭드 크루 랑데뷰라고 하는 커피인데, 물론 몰라요. 잘 모릅니다. 본사명은 UCC 커피 프랑스 코퍼레이션 LTD라고 되어 있는데, UCC 그러면 약간 일본 UCC 아닌가? 옛날 UCC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건가 싶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UCC 커피 한국 주식회사에서 이제 수입을 했는데, 사실 제가 UCC 커피라고 하는 걸 잘 몰라서 제가 일단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UCC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80년의 역사와 좋은 커피를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1933년도에 우에시마 타다오 상점을 창업해서 우에시마 커피숍 1호점을 개점해서 오늘날 세계 최초의 캔커피를 1969년도에 제조하고 UCC 보틀러즈를 설립하는 것이 오늘날 UCC의 시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CC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일본 회사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고요. 주식회사 UCC를 커피 설립한 것이 이제 1970년도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구라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데, 1979년도에 미국 힐스 브라더스와의 합병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이제 다양한 커피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제가 구글링을 들어가고 지금 UCC 이제 유럽 그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힌트가 될 만한 게 Every Coffee Every Moment UCC 이제 유럽에 대해서 나온 게, UCC 커피 유럽은 2012년도 일본 UCC 홀딩스가 유나이티드 커피를 인수한 후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세계 5대 독립커피 회사 중 하나로, 우리는 동일한 설립 원칙을 가진 가족 소유 회사로 남아 있으며, 이는 고객이 어디에 있든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와 매우 긴밀하고 맞춤화된 관계를 즐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커피인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어떻게 커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이제 인수 후 설립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인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유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설립하고 유럽 시장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토대를 마련한 것 같은데,
뭐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역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유나이티드에 대한 회사의 내용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몇 년도에 설립이 2012년도에 설립됐다고 했으니까 2012년도 UCC가 유나이티드 커피를 인수해서 UCC 유럽이 탄생했다. 그럼 이제 유나이티드 커피를 한번 찾아볼게요. 유나이티드 커피 어디 갔어? 내가 지금 홈페이지 잘못 눌렀나? 뭐야? 뭐 홈페이지 사라지네? 자, 다시 눌러볼게요, 제가. 유나이티드. 또 영어를 써야 되잖아. 이 젠장. 어디 갔어? 뜨 커피. 일단 유나이티드 커피 하우스가 나오는데 유나이티드 커피로만 치면은 일단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유나이티드 커피 하우스로 나오는데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뉴델리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 들어가는 느낌도 있는데 한국어로 일단 번역을 해서 이거 뭐 유나이티드 커피 하우스 뭐야? 이거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되나? 자, 일단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커피 하우스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인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프랑스 유나이티드 커피? 유럽, 유럽, 유나이티드 커피. 유럽 유나이티드 커피로 하면 UCC 유럽 리미티드로만 나오고 유나이티드 카페 프랑스로는 나오는데 어디야? 유나이티드 커피 컴퍼니 에스토니아? 자세한 걸 좀 찾아보기 쉽진 않네요. 네, 뭐 제가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뒤져보는 거죠. 일단 UCC라고 하는 건 일본 회사고요. 커피 유나이티드 커피 컴퍼니 에스토니아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게라고 들어가 보면은 초콜릿이랑 커피를 팔긴 파는데 에스프레소 블렌드 커피가 있긴 한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 좀 오래전에 2012년도에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 인수 합병을 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유나이티드 커피 서비스라고 해서도 있네요. 어디 갔어? 뭐야 이게 아닌가? 알리익스프레스로 들어가네. 지금 이걸 찾아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유럽 UCC도 이제 일본 회사라는 거를 이제 감안하고 지금 이게 이제 유럽에서 제조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제조된 걸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UCC 커피 프랑스 코퍼레이션 LTD라고 이제 영어로 써 있습니다. 제조사는 이게 뭐야? 벨로체 팩토리? 뭐 이제 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발레세? 뭐 그렇대. 커피 원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일단 그랜드 크루 랑데뷰라는 커피입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프랑스 카페 하나 들어온 거 있죠. 그 프랑스 때르드 카페라고 이게 지금 현재 두 개가 오픈을 했는데 양재점이랑 도산점인데 아마 1호점이 양재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찌됐든 이제 2호점까지 냈네요. 지금 아메리카노가 5,500원. 역시 비싸네요. 싱글 에스프레소 3,500원, 카페라떼 6,000원. 지금 양재 시민의 숲 쪽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안 가봤는데,
안 가봤는데 양재 시민의 숲을 예전에 좀 가긴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커갖고 이 동네를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게 카페가 생겼는데 사실 안 가봤습니다. 아직 안 가봤는데 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 라떼아트도 별로고 별로 이렇게 먹 먹고 싶은 생각은 많이 안 드는데 누가 알바생이 알바 직원이 좀 라떼 아트를 잘 못하나 봐. 이해해. 그럴 수 있지. 뭐 라떼 아트를 꼭 잘해야 맛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 뭐 홈페이지나 이런 다른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이 때르드 카페는 나중에 가서 또 한번 먹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은 일단 프랑스 커피이긴 하지만 이제 일본 브랜드의 이제 캡슐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 어떨지 일단은 먹어보고 싶은데 일단 그랜드 크루 랑데뷰라고 하는 이 커피에 대한 정보가 일단은 이 룽고라고 나와 있어서 이제 스트렝스를 보면은 10에 이게 10을 맥스로 봤을 때 한 4 정도. 그러니까 좀 강도가 좀 약한 커피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품 정보를 좀 찾아보면은 일단 그랜드 크루 랑데뷰 그 그랜드 크루 왠지 크루 그러니까 또 무슨 스텝 그 있잖아요. 힙합 크루 랑데뷰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크루 랑데뷰 평점은 비교적 나쁘지 않게 나와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에 일단 저도 이거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제 마트 산 게 아니라 백화점 샀는데 어, 그랑크루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엄선된 원두를 사용하고 뭐 다 좋은 얘기 썼겠죠. 뭐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좋은 얘기만 다 이제 해놓은 대로 로스팅은 라이트, 미각은 소프트 델리케이트라고 랑데뷰라고 이제 제품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몇 개 집어온 거 중에 하나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 집어왔는데 지금 방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을 거예요. 그냥 제가 꺼내온 거야. 여기에는 그냥 브라질과 베트남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제 기타 등등 뭐 이런 얘기인데 자세한 커피에 대한 뭐 원두 정보나 네, 이런 내용은 써있진 않습니다. 써있진 않고 그냥 맛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뭐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뭐 디테일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커피에 대한 뉘앙스 정도로만 써 있고 100% 아라비카라고만 써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서 산 거니까. 일단은 캡슐은 조금 산티나는 느낌인데 뭐 어찌됐든 맛이 중요한 거니까 뭐 모양도 예쁘면 좋긴 하지만 제가 지금 다른 커피로 이제 이탈리아 도비도프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캡슐 커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마이크에 닿네. 가격이 한 6,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샀을 때 한 6,800원?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이 10개들이 한 박스가 5,9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품절이 돼 있는 걸로 사이트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도 있나 볼게요. 다른 데서는 뭐 15,800원. 가격대가 좀 세게 올라와 있네요. 좀 저렴한 거는 이미 판매가 중단됐고 행사할 때마다 쟁여놔요 라고 누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비교적 맛들이 좋은가 보네요. 나쁘지 않은 평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 보면 쇼핑몰 리뷰를 보면은 저렴하고 좋아요. 대체적으로 다 평들이 나쁘지 않은데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 자체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에스프레소로 자, 내려볼게요. 에스프레소 내려봅니다.
원래는 설탕을 넣어서 마셔야 되는데 일단 설탕 넣지 않고 그냥 고유의 맛으로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그냥도 많이 먹어보는 편이라 추출 세팅할 때 이제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세팅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추출 세팅 잡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대로 맛을 보는데,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추출 세팅을 잡는 친구들이 있고, 내려놓은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나 라떼로 응용해서 마셔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에스프레소 전문점은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먹게 되고요. 에스프레소 전문점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기본 메뉴로 보통 세팅을 잡는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아메리카노로 만든 다음에 마셔보는 편입니다. 물론 에소로만도 잡을 수는 있는데 에스프레소로 먹었을 때랑 이걸 가지고 희석해서나 우유를 첨가해서 먹을 때 또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에스프레소만으로 뭐 예를 들어 밥만 먹고 40년 동안 뭐 에스프레소만 세팅을 했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대충 다 감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초보 친구들은 이제 그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료를 만드는데 일단 크레마 상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음 이게 약간 확실히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는데 산미 쪽이 조금 많이 느껴지고 오히려 바디감과 쓴맛이 좀 약해요. 여기도 써있기로 이제 스트렝스 자체가 좀 약간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좀, 이 에소 자체만으로 먹었을 때도 확실히 이 무게감이 확 전달되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 더비더프 커피 전에 옛날에 한번 프레스티지 먹었었던 거, 예, 다비도프 프레스티지 캡슐 커피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제품이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마셔보면서 비교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도비도프께 확실히 이 크레마 때깔도 조금 더 진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요 UCC의 이제 그랜드 크루 랑데뷰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확실히 이 크레마 색깔이나 커피 색깔로 보도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크레마 쪽은 오히려 도비도프 쪽이 좀 더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확실히 먹으면 이 바디감이나 이 쓴맛들이 도비도프 쪽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근데 이 아로마나 플레이버 쪽은 다비도프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에스프레소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맛이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다 제가 이제 약간 그 초콜릿 감 맛도 약간 살짝 도는 감이 있어서 그냥 에스프레소 자체로만 놓고 먹어보면은 이 다비도프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요거를 하나 더 빼서 자 이제 그랑드 얘를 하나 더 내려볼게요. 한 번 더 내려서 그랜드 크루 랑데뷰를 한 번 더 내려가지고 한 번 더 맛을 보겠습니다. 역시 크레마가 좀 때깔이 조금 더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끊었어요. 너무 묽어질까봐. 좀 마셔볼게요, 다시. 확실히 산뜻하고 새콤한 맛과 산미 쪽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이걸 좀 더 더 내려서 먹으니까 확실히 입안에 도는 플레이버나 아로마가 더 확실히 잘 느껴지네요. 확실히 이제 약간 좀 성격이 극과 극에 있는 커피예요, 이 두 가지가. 뭐 잠겼어. 에스프레소로 먹은 거에다 자 이제 물을 좀 타보겠습니다. 이제 아메리카노로 마셔보는 거죠. 좀 물을 좀 넣어서 이제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먹으면 또 어떤가? 자, 일단 제가 지금 UCC 그랜드 크루 랑데뷰, 그랜드 크루 랑데뷰. 아, 이름도 기네. 일단 룽고 스타일로 나와서 그런지 보통 룽고라고 그러면 커피가 좀
좀 연하게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물의 양이 좀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컨셉 자체를 약간 좀 라이트한 분위기에 이제 무게감도 조금 약한 스타일로 만든 것 같은데, 맛이 생각처럼 맛이 없진 않습니다. 음,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이제 물을 부어서 먹으면 입안에서 감도는 향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확실히 이제 라이트한 맛들이 많이 도는데, 약간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블렌드스럽지 않은 약간 단종스러운 느낌의 맛이 나거든요. 반면에 이제 다비도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형적인 아메리카노 맛이 납니다. 약간. 근데 그렇다고 막 싸구려 아메리카노 맛이 아니라 그래도 좀 입안에 감도는 그 맛과 향들이 비교적 괜찮게 잘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개당 가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10개들이가 제가 샀을 때 한 6,800원? 한 8,000원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개당 800원이란 얘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샷을 두 개를 뽑은 거니까 한 1,600원 정도면 사실 뭐 편의점에서 먹는 것만큼의 싼 느낌은 없는데, 편의점이 더 쌀 수도 있겠죠? 근데 맛을 보면 이런 이렇게 싸구려틱한 느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틱커피 같이 인스턴트 커피 같은 냄새가 많이 강하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질 떨어지는 뭐 싱글 원두를 가지고 뭐 에스프레소나 드립으로 내려 먹는 듯한 그런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좀 고급 비싼 커피를 먹는다기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선한 커피를 먹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캐슈얼 커피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각광받는 이유가 일단 편의성이거든요. 그냥 쭉 버튼만 누르면 되고 그냥 나중에 이걸 비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먹기가 좀 편해요. 응용해서 마시기도 편하고, 뭐 드립 같은 경우에는 또 분쇄도 해야 되고 뭐 필터 깔아야 되고 드리퍼 위에 올려서 또 뭐 물도 부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조금은 귀찮아질 수가 있는데, 확실히 캡슐 커피는 이제 그런 면이 좀 덜한 건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캡슐은 이게 희석해서 먹을 때보다는 그냥 에스프레소 자체로 먹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캡슐 커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타벅스나 이제 폴바셋 같이 그래도 먹을 만한 괜찮은 캡슐 커피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종종 리뷰도 하고 제가 집에서 먹긴 하는데, 이게 캡슐 커피에 들어있는 양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직접 머신기로 내려 먹는 만큼의 좀 더 풍부한 맛과 향이 막 이렇게 좀 많이 퍼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 맛들이 좀 심플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워낙 좀 약한 스타일의 커피에다가 물이나 우유를 넣으면 너무 희석이 돼 버려서 그냥 에스프레소 자체로 즐기기에도 사실 맛들이 세지가 않아요, 캡슐 커피들이. 물론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뭐 좀 더 센 커피들은 먹을만 할 텐데, 약간 좀 라이트한 계열의 이런 캡슐 커피들은 그냥 그 자체로 지금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랜드 크루 랑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먹어도 이제 새콤하니까 상당히 아까 입맛에 뭐랄까 좀 감도는 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메리카노 희석을 해서 먹어도 괜찮은데 조금 맛이 조금 이제 심플해져요. 좀 약간 단순해집니다. 그 약간 좀 플랫하다고 하죠. 저희가 커피 먹고 나서 약간 맛을 표현할 때 이 보편적으로 이제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아로마, 뭐 에시디티, 뭐 이제 바디감, 뭐 이제 스위트니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조화로움의 어떤 균형감을 얘기할 때 맛이 플랫한 게 상당히 이제 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플라텐 커피가 또 입맛에 맞고 그게 또 편해서 즐겨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커피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할 수도 있고 참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취향 차이다 보니까 애매하죠.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보편적으로는 플랫한 스타일의 커피들이 이제 좋은 커피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런 캡슐 커피류들이 확실히 이제 어떤 희석을 하게 되면 좀 밸런스가 워낙에 좀 맞추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많이 좀 평범해져요, 맛들이.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 에쏘 자체로 먹기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물을 타니까 좀 편안해지는 맛입니다. 그냥 뭐 밥 먹으면서 홀짝홀짝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이제 느끼한 거 먹을 때 좀 커피가 좀 땡긴다. 아이스 커피 같은 거 좀 홀짝홀짝 먹으면서 먹고 싶다든가. 뭐 그럴 때는 괜찮은 느낌인데 그냥 커피가 좀 왠지 맛있는 커피가 한 잔 땡긴다 싶을 때에는 확실히 그냥 에스프레소 자체로 먹어보는 게 괜찮지 않나. 사실 뭐 이걸 뭐 프랑스산이냐 이탈리아산이냐 뭐 이런 평가를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제품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그 원산지가 이탈리아 거냐 프랑스 거냐 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비교를 해본 것 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일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이 다비도프 제품은 이제 약간 인텐소 스타일, 이제 프레스티지 캡슐 커피라고 나오는데 좀 이제 강도 자체가 비교적 좀 이제 좀 높은 편에 무게감이 좀 더 센 편이라면 이 UCC 요 그랑드 크로 랑데뷰는 좀 약간 라이트한 쪽 그러면서도 이제 룽고스럽게 조금 가벼운 느낌의 커피로 원액을 마실 수 있는 실제로 이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 룽고를 내려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원두에 똑같은 양을 내려도 이 리스트레토는 확실히 진하기가 좀 더 진하고 에스프레소가 이제 그 다음 더 이제 라이트한 쪽은 이제 밝은 무게감이 약한 쪽은 확실히 룽고 쪽이죠. 근데 룽고가 맛있다, 맛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 선택지가 있는데 무게감이 있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별로일 수 있다. 이 룽고가 워낙에 산미 쪽 부각도 되지만 좀 이제 라이트하다 보니까 좀 무게감이 없고 좀 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샷 하나로 먹기보다 약간 도피오 스타일로 샷을 한 두 개 정도 넣어서 먹는 게 아까 제가 투샷을 뽑았었잖아요. 그 정도 넣어서 먹으니까 좀 더 맛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마시면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뭐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들 보통 투샷 넣어서 뭐 한 2,000원 정도에 파는데 뭐 플라스틱 컵이나 뭐 얼음 주고 이런 것들과 뭐 컵값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물론 나가서 2,000원 주고 먹는 게 속편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맛을 좀 더 이렇게 좀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캡슐 커피가 먹을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커피 땡기거나 이제 장거리 여행 갈 때 이제 텀블러에다가 이제 캡슐 커피나 스틱 커피 같은 걸 몇 개 까서 이제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또 나가고 커피 생각나서 또 돈 주고 먹으려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저 돈 내고 먹기가 조금 아깝거나 애매할 때가 좀 분명히 생기거든요. 뭐 다행히 뭐 맛집이 있다든가 그래도 커피 잘하는 집이 중간에 가는 루트에 있어서 뭐 그 집 커피 한번 먹어보지 뭐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되면 모르겠는데 모든 우리가 움직이는 어떤 일정 가운데 다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진 않다 보니까 이런 간편식으로 나오는 이제 일명 홈카페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캡슐 커피류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물론 가격 대비 만족도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실 이 캡슐 커피류들도 먹어보다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뭐 폴바셋이 정말 엄청나게 맛있다. 뭐 프랑스 거는 맛이 오지게 맛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요. 사실 밖에 나가서 커피를 먹어봐도 이제 취향이 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집이 정말 기깔나게 맛있어 뭐 이런 집은 사실 잘 없어요. 커피라고 하는 이 하나를 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라는 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소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가격일 수도 있고, 뭐 가격 대비 만족도가 있을 수 있고, 뭐 양이나 아니면 뭐 이제 디자인, 뭐 아니면 뭐 어떤 문화적인 요소, 아니면 뭐 인테리어, 아니면 어떤 공간 활용성,
아니면 나의 집에서 어떤 가까우기로의 어떤 접근성, 어떤 교통 편의성, 뭐 주차가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사람 만나기가 좀 편하다든가, 뭐 위치가 뭐 좋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제외하고, 단순히 이제 순수 커피와 이제 가격으로만 보고 접근할 때는 비교적 요즘에 나오는 캡슐 커피들이 괜찮다. 괜찮다. 굳이 이것에 대한 단점을 막 굳이 꼽으려면 사실 머리에 막 떠오르는 건 없어요. 야, 이 돈 주고 내가 이걸 먹겠어? 뭐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격도 고만고만하고 맛도 고만고만하고 뭐 특별히 이렇게 불편하거나 나쁘다거나 막 이렇게 막 안 먹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이게 좀 향이 이런 거가 약간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라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산미 쪽 맛의 부각은 좋은데 그러니까 좀 은은한 측면에서는 좋지만 약간 강렬한 어떤 맛이나 어떤 향에 있어서 약간 센 느낌은 확실히 좀 약하다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냥 여기까지 할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1시간 넘게 얘기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주제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뭐 한 컨텐츠를 1시간 이상씩 듣고 있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뭐 제 방송도 뭐 유튜브처럼 뭐 10분, 20분 이렇게 쪼개갖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귀찮으니까 뭐 20분 하고 딱 뭐 잘라갖고 올려면 약간 성격상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약간 뭔가 감질나서 그냥 약간 좀 이제 원테이크 방식으로 그냥 쭉 가갖고 그냥 쭉 올려버리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겠죠. 많은 듣는 분들 중에는 그냥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워낙에 잘 가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하는 거 없는데도 시간은 잘 가요. 뭐 일정들이야 뭐 다들 현대인들이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는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막 너무 한가하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뭘 하든 항상 인생이 애매한데 여러분들 인생은 저처럼 애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항상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눈 뜨고 생활하는 삶이 기쁘고 감사해서 뭐 정말 그냥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새로운 한 주에는 또 기쁨이 가득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아서 2023년도 또 2월 이 첫 주, 다음 주 또 이제 둘째 주인데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